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이 된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불과 6개월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요양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편안하고 안전한 곳, 노후를 보내는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곳은 생각만 해도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아들이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서 자주 올 수도 없고 며느리도 대학병원 간호사라 교대 근무에 바빴죠. 딸은 약사인데 역시 일이 바빠서요. 그래서 재활치료도 받을 겸 요양원에 3개월 정도만 있기로 했어요. 햇살 좋은 요양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경기도 외곽이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1인실은 비싸서 2인실로 했는데 룸메이트가 정숙 씨라는 분이었죠. 75살이신데 저보다 훨씬 정정하셨어요. 첫날부터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정숙이에요. 우리 친구해요 라고 먼저 말 걸어주셨죠. 정숙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중학교 교장까지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사셨는데 건물 2채를 가지고 계셔서 월세로 생활하신다고 했어요. 아들이 호주에서 사업한다고 20년째 연락이 없어요. 딸 영미는 그나마 가끔 전화하는데 바빠서 얼굴 보기는 힘들죠 하시면서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오후엔 화투도 치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수다 떨고 요양원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입소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정숙 씨 침대가 비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셨나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복도에 나가 봤더니 먼 곳에서 정숙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안 갈래요. 제발. 울먹이는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정숙 씨 침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정숙 어르신은 새벽에 딸이 모시고 가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셨대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했어요. 정숙 씨가 전날까지도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앨범이랑 보석함도 그대로 두고 가셨더라고요. 며칠 후 청소하시는 김 아주머니가 제게 뭔가를 건넸어요. 어르신, 이거 정숙 어르신 침대 밑에서 나왔는데. 구겨진 종이였는데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들이 날 데려가려 해요. 내 통장과 도장이. 뒷부분은 찢어져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원장님께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아, 정숙 어르신이 최근에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망상이 심해지셔서 딸이 모시고 간 거예요. 이런 메모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새벽마다 검은 승합차가 와서 누군가를 데려가는 것 같았고 낮에는 멀쩡하던 어르신들이 밤이면 갑자기 아프다며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가족이 모시고 갔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곤 했죠. 특히 기억나는 건 박 할머니였어요. 87세셨는데 재산이 꽤 있으신 분이었죠.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제 팔을 잡으시더니 조심하세요.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을 끝맺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날 저녁 박 할머니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점심때까지만 해도 팔팔하셨는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는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는 길에 간호사 2명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 건도 우리가 그렇게 처리했잖아. 쉿, 조용히 해. 원장님이 다음은 박 할머니랬어. 재산이 10억대래. 근데 요즘은 가족들이 의심 많이 한다며?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니까. 제가 헛기침을 하자 화들짝 놀라서 흩어지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요양원이 이상하다. 친구들이 계속 사라진다. 당장 데리러 와라.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원장이 직접 제 방으로 오시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친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걱정하신다고 연락 오셨는데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르신을 얼마나 아끼는데? 혹시 최근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신다고요? 원장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드님? 네, 원장입니다. 어머님이 최근에 좀 불안해 하시는데 이 연세에 흔히 오는 치매 초기 증상 같습니다. 망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이 퇴원하신 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아니에요. 난 멀쩡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원장은 측은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아들에게 계속 말했죠.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보호자분이 너무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더 불안해 하시거든요. 저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장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어르신 건강 걱정 많이 하시네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오늘부터 새로운 약을 드실 거예요. 숙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평소와 다른 하얀 알약이 약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서 몰래 빼내 화장지에 싸서 숨겼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원장이 왔을 때부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둔 거예요. 화면을 끄고 이불 속에 숨겨뒀죠.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제가 화장실 간다고 나간 사이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됐더라고요. 응, 나야. 김영순 할머니 있잖아. 이 할머니도 슬슬 처리해야겠어. 너무 눈치가 빨라. 아들이 서울 사는 의사인데 한 달에 한 번만 온다니까 괜찮을 거야. 재산은 확인해 보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이 5억 정도야. 나쁘지 않지? 응, K 장례식장에 연락해둬. 다음 주 일요일 새벽에 하자. 그때까지 약으로 좀 몽롱하게 만들어 놓을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진짜 녹음이 된 건가 싶어서 다시 들어봤는데 분명히 원장 목소리였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대화도 이어졌죠. 정숙이 할머니 딸이 계속 찾아다닌다며? 괜찮아. 이미 서류상으로는 정상 퇴원 처리했으니까. 뭐? 시신? 에이, 그건 K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처리했을 거야. 화장해서 무연고자 납골당에 넣었겠지. 어차피 찾을 수도 없어. 새벽 3시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이 파일을 전송했어요. 카톡으로 보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요양원 와이파이를 쓰면 모니터링이 된대요. 그래서 데이터로 바꿔서 이메일로 보냈죠. 엄마가 위험하다. 이거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 증거 더 모을게. 다음 날 아침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경찰이랑 같이 가고 있어. 오빠도 연락했고 변호사인 새언니도 같이 온대.
거기서 절대 약 먹지 말고 혼자 있지도 마. 그런데 원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침 8시에 간호사 둘이 와서는 어르신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해요 라며 휠체어에 태우려 하더라고요. 무슨 검사요? 난 안 가요. 어르신 원장님 지시예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한대요.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입니다. 김영순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저를 놓고 도망갔어요. 경찰이 들이닥쳤고 뒤따라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 다 왔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절 안으면서 울더라고요. 경찰이 원장을 연행하려 하자 원장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는 정식 허가받은 요양시설이고 모든 어르신들을 합법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영순 어르신이 최근 치매 증상으로 망상이 심해서 치료 중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섰어요. 변호사인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이게 망상입니까? 정숙 어르신 딸이 제공한 녹음 파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결정적 증거. K 장례식장과의 공모 정황까지 다 있습니다. 라고 했죠. 알고 보니 딸이 녹음 파일을 받자마자 바로 움직였대요. 정숙 씨 딸 영미 씨를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영미 씨도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에 요양원이 이상하다고 한 녹음을 갖고 있었다더군요. 또 박 할머니 아들도 연락이 닿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뇌졸 중이라니 이상하다며 부검을 요청한 상태였대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요양원은 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더라고요. 수법은 이랬어요. 먼저 재산이 많고 가족이 자주 오지 않는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정해요. 그 다음 서서히 약물을 투여해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촉탁의가 치매 진단서를 써주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죠. 그 상태에서 재산 처분 동의서나 요양원에 기부한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반항하면 더 강한 약을 써서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 K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K 장례식장은 더 악질이었어요. 멀쩡한 어르신들을 급성질환으로 사망 처리하고 가짜 화장 증명서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이미 화장했다고 통보하는 거죠. 실제로는 차마 말씀드리기도 끔찍한 방법으로 처리했대요. 정숙 씨는 운이 좋으셨어요. K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중에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의 도움으로 경찰서로 갔대요. 하지만 요양원 측이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다시 딸에게 인계됐고 딸 영미 씨가 어머니를 숨겨둔 상태였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피해자가 최소 30명 이상이었고 피해 금액은 200억이 넘었어요. 원장은 전직 대학병원 행정실장 출신이었는데 빚 때문에 이런 범죄를 계획했대요. 공범으로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 2명, 서류를 조작한 법무사 1명, K 장례식장 직원 3명, 그리고 요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중 일부가 연루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선량한 직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청소 아주머니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혹은 협박 때문에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재판에서 그분들이 증언하면서 다들 울었어요. 어르신들이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정숙 씨를 다시 만난 건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죠. 영순아, 살아있었구나.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침대 밑에 메모 남긴 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누군가는 발견해 주겠지 하고. 근데 내가 정말 끝까지 파헤쳐 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 씨는 K 장례식장으로 끌려가던 중에 일부러 발작을 일으켰대요. 구급차를 부르는 사이에 도망쳤고 택시기사님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경찰서로 데려다 주셨다더군요.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없어서 정숙 씨 말을 아무도 안 믿었대요. 딸 영미 씨가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던 차에 제 녹음 파일이 결정타가 된 거죠. 박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게 맞았어요. 부검 결과 수면제 과다 투여가 확인됐죠. 유족들이 어머니가 평소에 불면증도 없었는데 왜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하면서 오열하시더라고요. 재판 결과 원장은 살인 미수와 사기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공범들도 각각 5년에서 20년의 형을 받았죠. K 장례식장은 폐쇄됐고 그 요양원 자리에는 지금 경로당이 들어섰대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약자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우릴 지켜줄까?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봤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한 명이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더 큰 목소리가 된다는 것도요. 지금도 전국에 이런 요양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곳들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세요. 예고 없이 가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하시면 정말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갑자기 치매가 왔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넷째,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요양원에 맡기지 마세요. 다섯째, 무엇보다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세요. 핸드폰이든 편지든 연락 수단을 항상 열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딸 영미 씨와 함께 살고 계세요.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해요.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저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 딸과 더 가까워졌어요. 매주 번갈아 가며 집에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손자들도 자주 데려와요. 며느리는 그 사건을 계기로 노인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가 됐어요. 억울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가끔 어려운 사건을 맡으면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어머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이제 저는 무릎도 많이 나아서 혼자서도 잘 걸어 다녀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가끔 그 요양원에서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히 정숙 씨가 끌려가던 그 새벽의 소리, 싫어요. 안 갈래요 라는 그 울부짖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선한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악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 봤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변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안부도 묻고 불편한 건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훗날 우리가 대접받을 방식이 될 거예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정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순아,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래? 딸이 비행기표 끊어준대. 그래, 가자.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갈 곳이 많고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 무서웠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야 진짜 노후를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